일본이 한 해 국방 예산 총액인 70조 원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여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 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일본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믿기지 않은 일인데요. 그동안 극비의 일본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대규모 구매 소식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일본이 왜 갑자기 최후방국인 미국을 등지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서 무엇을 하려 하고 있는지,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30조 원 규모 무기 계약에서 한국에 24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폴란드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2차 수출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가 이보다 많은 24조 원 대출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박했습니다. 느제츠코프스카 장관은 폴란드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760억 주어티, 약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폴란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머라이어스 블레잭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달 초 3일간 방한한 이후 언론의 흥선이 빚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서명된 계약에 대해 이행 중으로 계약 내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로의 군사 장비 인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24조 원을 대출 없이 한국에 현금으로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 지출은 국방 개선을 위한 군사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군대 확장, 현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폴란드 군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금 조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추가 신용 대출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820대의 전차와 36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폴란드가 사들일 것이라면서 총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깔끔하게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24조 원 대출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폴란드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겠다는 파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업 수주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억 원 가까운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르친 호라와 마우신 호럴러 폴란드 신공항정건 대표는 2022터부터 2060년도 복합운송업은 STH 기본계획 승인 신청서를 폴란드 인프라부에 제출하기 전 투자를 둘러싼 13개 자치단체의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며 관련 내용을 ULC의 승인과 국방, 및 기금 및 지역정책, MFIPR의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 원 74억 유로에 달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에 무려 12.5%의 지분을 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단순히 돈만 대주고 수익만 챙기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폴란드 공항의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공항 운영권을 한국에 준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초대규모 폴란드 철도망 공사도 한국 기업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공사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34년까지 약 670km 길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하는 전체 연장 1789km 철도망을 구축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짓는 폴란드 신공항을 중심으로 폴란드 전용 10개 방향, 12개 노선의 철도를 한국이 짓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대박에 이어 구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던 체코까지 한국산 전차 대규모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가 분석한 체코군 신형 전차 구매 추진 동향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터부터 2030년 신형 전차 50터부터 7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의 신형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나 EAA, 한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후보 모델로 검토 중. 한국산 전차가 독일산이나 미국산보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 보니 한국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츠키는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 EA4S는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며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는 측면과 포탑 부분이 재래식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신형 EA7 플러스 또는 EAA 모델 구매 시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전했습니다. 반면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은 무기까지 총알 배송한다며 실제 최근 폴란드에 한국이 총알 같은 속도로 전차를 배송한 것은 너무나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를 조 단위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총 2단계에 걸쳐 2조 5천억 원어치 자주포를 구매하는 방안을 국회가 승인했다며 1단계로 자주포 53문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도 독일과 미국, 한국 전차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산이 최강이라며 이제는 한국산이 미국산마저 뛰어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5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예정된 계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의 파격 제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파격 제한에 비교하면 말이죠. 일본의 싱크탱크와도 같은 한 단체는 일본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으로부터 최대 70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70조 원은 일본의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해에 수차례 침투하며 위협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육해공 대부분 무기들이 노후화되어 실제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일본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일본 정부가 빌린 빚이나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마구잡이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방 예산은 많이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육해공 무기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한 번에 다 바꿔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무기를 쓰자니 성능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산 무기는 중국산 무기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일본 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가 너무 잘 나가보디 질투만 하다가 이제는 인정하고 일본도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관련 성능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 못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방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비용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파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주로 보수적인 논조를 견지한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가감없이 고 평가하는 건 흔치 않은 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방위 장비 규격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투기 등 방위 장비는 레이더 센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비에서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 이상에서 올해 약 30%, 2조 355억 엔까지 상승했다며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세계 최고인 한국산 탱크와 자주포, 공격용 헬기, KF-21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을 위해 수산물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한 가운데 그 놀라운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쏟아졌고
그간 주일 미군이 벌인 일들을 덮으려 하는 행동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오염수에 버금가는 문제가 곳곳에서 터진 상황이고,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대응으로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수산업계는 중국의 수입 금지 조처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출액 3,800억엔 가운데 22%, 870억엔을 차지하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중국 본토에 이어 2위인 홍콩으로도 750억엔 어치가 수출돼 중국 의존도가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액 가운데 1위 품목은 가리비로 991억엔을 수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일본산 가리비는 14만 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9만 톤가량은 껍질 그대로의 냉동 상태로 운반돼 중국 공장에서 가공 후 미국에 연간 3터부터 4만론이 재수출됐습니다. 중국 업자들은 가리비 껍질을 벗긴 후에 담금질이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수작업을 실시해 이른바 가리비 스테이크라 불리는 크기로 만든 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입 금지 조처로 가리비 가공업자들은 생산 거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과 베트남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리비의 생산 거점을 옮긴다고 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산을 두려워하는 시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국 업체들의 이전을 중국 정부가 그대로 용인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독자적으로 가공해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껍질을 제거하는 인력 확보와 높은 인건비에 박혀 하대 교도소 수갑자의 형무 작업으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중국 대신 죄수들이 가리비 깔아 1. 계획 무산. 일본 농림수산상은 수감자가 작업한 산물을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는 수감자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수감자를 교도소 외부로 파견해 작업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이 또한 철회해야 했습니다. 사업자와 주변 지역의 이해 등 과제가 많아 아물러 자국 수요를 겨냥해 수감자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공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부 가리비로 물리며 크고 맛 좋은 가리비 산지로 알려진 홋카이도 입장에서는 제철을 맞은 가리비를 수출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0만 인분을 학교에 무상 급식하는 안을 발표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리비를 보관할 공간조차 없어 재고 소진을 위해 무상 제공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오모리현 해삼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데 해삼은 가리비와 달리 일본 내 소비도 어렵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7월 초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왔습니다. 이후 7월과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8월 24일 수입금지 조치 이후 9월에는 수치가 0으로 발표됐습니다. 대중수산물 수출 0.1 리스크 현실로 러시아 정부도 지난 16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일본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소비 확대를 위해 가리비 도시락 한정 판매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도시락을 먹으며 용언했지만 해외 수출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최근 주요 7개국은 중러를 옆두에 두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7패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G7 일수산물 수입 금지, 즉시 철폐 공동성명 중러 겨냥. 중국은 수산물 수입국에 대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가리비는 캐나다산 수입으로 대체하고 참치의 경우에는 스페인 등 다양한 곳에서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동성 청도시에서 국제어업 박람회가 열렸는데 51개국 1650개 지역이 참가해 엄청난 홍행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판로가 막힌 일본계 기업의 홍보는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일본산 참치로 해체수를 했지만 이제는 스페인산으로 대체돼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는데 일본 측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해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대량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일본산 가리비부터 구매해 주일 미군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고 이후 군사기지 내 상점, 식당에서도 판매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미군은 이전까지 일본 현지 해산물을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리비 1톤을 구매할 방침이며 점차 양과 종류를 늘려갈 전망인데 미군 내에서도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수가 방류된 시점에 일본산 수산물을 먹는다는 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군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처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일본 업자들이 좋아할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리비 업체도 곤란하지만 오키나와 분들은 미군 기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일본 미국 대사는 미군 기지도 축소해달라 이런 반응과 함께 겨우 1톤이냐 뭐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중국으로 14만 톤이 수출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1톤 제스처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파파스로 불리는 발암 물질 문제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파파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을 이르는 영어로 최근 들어 유해성이 알려졌으며 종류만 4,700개가 넘고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립니다. 그리고 몸 안에 계속 쌓여 좀비 화합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신장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로 2000년대 들어 주목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간 손상이나 콜레스테롤 측정, 면역 반응 감소 및 여러 종류의 암을 포함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미군기지 오염도가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기지 저류지서 발암물질 포파스 목표치 18배 검출. 7월에는 일본 가나가와 현해 미군 기지 내 저류지에서 PFAS가 목표치의 최대 18배나 격출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 혈액에서도 PFAS가 비교적 높게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대한연구팀이 지역 주민 65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년 전 조사 때의 평균치보다 3배가 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팀이 이 지역 수돗물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지하수 상류에 있는 요코타 미군 기지를 오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군 기지 경납고에서 PFAS가 함유된 거품 소화 제7,000리터가 유출돼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도쿄도에 정화장치 설치나 주민 혈액검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주요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현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9월에 스위스 유엔 유럽 본부를 방문한 오키나와 지사는 미군 기지의 존재가 오키나와 발전에 인장애가 되고 있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유엔 내에서 강연회를 열고 미군에서 유래하는 사건이나 PFAS 등의 환경 문제는 인권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물과 열에 저항하기 위해 1940년대 처음 개발된 PFAS는 들러붙지 않는 펜, 직물, 화재 진화병 거품, 식품 포장 등의 품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 토양, 호수, 강, 읍식, 식수 및 사람의 몸에도 축적됩니다. 2021년 오키나와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이터부터 3일의 길처텐마 비행장에 보관하고 있던 PFAS가 함유된 오염수를 하수도에 배출하는 장면이 보도된 것입니다. 배출된 오염수는 약 6만 4천 리터로 드럼통 320개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방출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미군 기지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가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오키나와 대학 교수는 미군이 버린 PFAS는 자연계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농도를 희석한다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결국은 일본인들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쌓인 진흙이 비료로 만들어져 농업에 사용되기에 결국은 일본인들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키나와 근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류를 타고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아무리 농토를 낮춰 방출하더라도 총량은 같기에 대량의 물질이 환경에 축적될 수밖에 없다며 분노를 나타냈죠. 이를 본 일본인들은 후쿠시마를 떠올리며 충격에 빠진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와 흡사하네요. 희석해도 괜찮다면 미국에 가지고 가서 뿌리면 되지 않으냐. 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해당 물질은 오래전부터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왔습니다. 2016년 오키나와 차탄 정수장에서 검출된 적이 있는데 카데나 공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추정됐던 것입니다. 정수장 물을 식수로 쓰고 있음에도 조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들도 오염 문제가 심각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반환 주일 미군기지 쓰레기 폭탄 정화 비용 계속 늘어 일본 자위대는 주일 미군의 사고 뒤처리까지 떠말고 비용까지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친 미군 우리가 버린 연료 탱크 일본이 치워라.
2018년 아오모리현 기지에서 발진한 미국 F-16이 이륙 직후 근처 호수의 보조연료 탱크 2개를 떨어뜨려 기름으로 오염됐고 지역 당국은 미군의 연료탱크 회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해상 자위대를 출동시켜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알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과 EU는 PFAS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작년 미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3년 이내에 PFAS 사용을 전면 통제하고 규제 감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PFAS는 의외로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벨기에 연구진은 종이 발대의 방수 코팅에 인체에 해로운 PFAS가 사용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빨대 브랜드 39개를 조사했더니 27개 제품에서 컵출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컸었는데 한솔재즈는 시험 인증기관 성적서를 공개하며 인체에 해가 없는 수성 아크릴계 코팅제가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PFAS에 대한 우려를 인지해왔고 자사가 생산하는 종이 제품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일은 무림 업체의 종이 소재를 사용 중인데 이 소재는 미국 FDA와 세계 빨대 1위 서일, 우리 종이 빨대엔 유해물질 없다. 독일 연방위험평가연구소의 식품 안전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PFAS뿐 아니라 60여 종의 유해물질이 일절 함유되지 않았다는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서일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종이 빨대를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국내외 9개 공장을 운영 중이고 국내 종이 빨대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입니다. 해당 제품은 네슬레와 메이류어, 서울우유에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는 전국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마실 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고 한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산 빨대에 유해물질이 없다는 점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주일 미군뿐 아니라 일본 회사들도 관리 소홀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즈오카시 화학공장 주변이 고농도 PFAS로 오염된 것이 드러났고 직원들 혈액에서도 해당 물질이 다량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하는 양입니다. 일본 내부가 워낙 환경 문제에 둔갑해 과거에도 미나마타병 등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전혀 바뀔 생각이 없어 일본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저한 관리로 국민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넘쳐나는 석유와 지하자원을 지니고 있다지만 유독 카타르는 다른 중동 석유 부국들과 비교해보아도 특출나게 부유한 국가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 달 기본소득이 약 600만 원 거기에 집과 차는 공짜이며 수도 전기세는 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 지원되는데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학비를 지원해준다 합니다. 당연히 병원도 무료겠지요. 더 부러운 건 이렇게 막대한 복지 혜택에도 세금은 일절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타르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신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LNG 가스인데요. 러시아, 이란에 이어 천연가스 부존량이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카타르는 자국의 가스 생산량을 바탕으로 역내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 LNG 가스가 매우 고마운 존재인데요. 1990년대 중반 LNG 생산 역량을 갖추면서 천연가스 수출이 급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가스 공급망 다변화 추세로 이제 명실상부 글로벌 LNG 시장에서 최대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LNG가 국가 최대 핵심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카타르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LNG 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LNG 운반선 건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카타르 양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서 대규모 LNG 운반선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2차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첫 수주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카타르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는 39억 달러 한화 무려 약 5조 2,800억 원 상당의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카타르의 LNG 운반선 2차 프로젝트의 총 대수는 40척으로 나머지 23척의 물량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차 발주 당시에도 총 65척 중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10척을 수주하며 싹쓸이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HD현대중공업의 이번 수주 계약금을 살펴보면 LNG 운반선 척당 가격은 약 2억 2,94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배 한 척에 3,113억에 해당하는 엄청 고부가차 산업인 것이죠. 특히 이번 카타르 2차 프로젝트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 최대 조선소인 후둥중화조선이 Q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인 선형을 개발했는데요. 이 선형이 바로 카타르 맞춤형으로 중국이 이번에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이를 갈아왔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Q타입 선형은 표준형보다 많은 양의 가스를 운송할 수 있어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많지 않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항만을 새로 건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 주요 조선소에 기존 표준형 LNG 운반선보다 1.5배 큰 선박의 디자인을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조선소는 표준 선형을 대량 반복 건조해 수익성을 확보해 왔는데 수척의 물과한 Q타입 모델을 건조하려면 수익성이 맞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었죠. 이에 혹시나 이번 카타르 2차 프로젝트에서 중국 후둥중화조선이 수주를 따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2차 수주첫 기분 좋은 스타트를 사작할 수 있었지만요. 사실 유독 중동에서는 한국 조선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멘 출신 조선소 근무자의 표정과 말을 들어봐도 느낄 수 있죠. 이 산업용 선박은 예멘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입니? 그들은 정말로 대단해요. 이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을 건조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특히 한국 조선에 대한 중동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IM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합작한 조선소인데요. 사우디의 아랍코, 사우디 바흐리, UAE 라프레, 그리고 한국의 HD현대가 지분을 투자하며 설립한 회사로 HD현대는 2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분 회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조선에 관련된 모든 역량은 한국의 기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죠. IMI 조선소는 민적 150만 평, 496만 평방미터로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HD현대의 첫 해외 조선소인 현대베트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하고 국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는 올 연말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선박 수요가 높은 중동 지역의 현지 조선소 건설이 완료되면 앞으로 모든 수주를 IMI가 차지하는 거 아니냐 우려하실 수 있지만 사실 국내 조선소는 비어있는 도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이고 발주국들 역시 더 이상 선박 건조를 100% 아웃소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현지 생산은 어찌됐든 거스를 수 없는 추세기도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가져갈 수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바로 로열티 부분입니다. 로열티 하면 떠오르는 프랑스 GTT 화물창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HD현대가 IMI의 설계와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곳에서 건조하는 선박 한 척당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선박 수리 서비스와 후속 지원까지 이루어져 오히려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시기를 타는 사익을 산업으로도 유명한 만큼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면 교역량과 물동량도 늘어나지만 반면 불경기일 때에는 조선업체가 문을 닫고 부도 처리가 날 정도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조선업은 전체 비용에서 고정비가 아주 큰 산업으로 손익분기점과 조업 중단점의 차이가 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중국 역시 최근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킹살만 단지에 기자재 인프라 구축을 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최근 한국조선의 라이벌인 중국 조선업체들의 발주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올해만 2차례 있었던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올해 7월 중국의 엑사이엔 유엔롱 컨테이너선이 조그마한 모래운반선과 충돌한 후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아했던 것은 모래운반선의 크기가 크지 않았음에도 건조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 컨테이너선이 더 크게 부셔져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에는 중국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앵커가 갑작스럽게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가스 파이프라인을 파괴시켜버린 것인데요. 중국의 이러한 씨알도 안 맥히는 발표를 들은 핀란드 국가수사국 내셔널 뷰로 오브 인베스터게이션은 확실한 증거 발표하면서 팩트 폭행을 해버렸죠. 수사국이 포착한 증거는 2개가 있어야 할 앵커가 하나밖에 없는 선박의 사진이었고, 심지어 파이프라인 파손 현장에서 손상된 앵커를 회수하였는데 전문가 분석 자료를 인용해 앵커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접촉했다는 흔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앵커가 빠진 상태에서 화물은 쏟아지고 있으며 중국 선박에 러시아 국기를 개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중국 선박의 결함으로 인해 파이프라인 파괴로 약 3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수리 작업은 적어도 2024년 4월 말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국가만 4국가로 핀란드, 에스토니아 및 스웨덴, 노르웨이죠. 해외 네티즌들은 도대체 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앵커가 빠지냐 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연매체 비세그라드 24 SNS 댓글에는 다시는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세요. 중국 선박을 금지할 시간입니다. 상당한 피해입니다. 고치는데 6개월이 넘게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선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앵커를 떨어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앵커는 항상 케이블 체인과 견고한 금속으로 갑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선 앵커를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일부 네티즌들은 러시아 사주로 중국 선박이 파이프라인을 파괴한 것 아니냐 하는 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의구심이 갖는 건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고의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도 수긍이 되고 고의가 아닌 선박의 결함이다라 해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한국의 도크가 꽉 차 있어 중국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자국 선박의 결함만 노출하며 기회를 위기로 바꾸고 있죠. 이는 한국의 조선 산업이 늘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는 사뭇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차관을 빌려 거대 조선소를 일군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한편의 소설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1971년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으로부터 조선소 설립에 필요한 차관을 얻기 위해 정 명예회장은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당시 한국의 사환 능력과 잠재력에 의구심을 보내던 찰스 롱바톰 A&P 애플도어 회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정 회장은 500원 지폐 한 장을 꺼내 이게 우리의 거북선이요.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 대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린 그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소. 쇄국 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었지만 잠재력은 그대로요. 말로 당당히 차관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있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에 감탄한 롱바톰 회장은 결국 해외 차관에 합의를 해주었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선주를 찾는 일 역시 황당한 백 사장이 찍힌 사진을 손에 쥔 채 배를 팔러 다녔고 결국 그리스 거물 해문업자 리바노스를 만나 26만 티짜리 배 2척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1970년대 당시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조선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 지금 북중러일이 하는 짓 보면 우리나라 또 얼마나 강해질지. 시진핑 정부가 삼성 등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가했지만 한국에서 나타난 놀라운 반전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40일이면 한국에서 핵심 원료가 고갈돼 예상과는 다르게 피해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실적은 오히려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에 또 다른 품목으로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중국 언론들은 여기에서도 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극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한 바 있습니다. 규제 초기 중국 매체들은 질화 갈륨을 콕 집어 대표적인 3세대 반도체 재료라 전했고 삼성과 스카이닉스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통제 첫 달인 지난 8월 중국 업체들의 수출량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사실상 수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언론은 해관청서의 최신 통계를 인용해 9월 게르마늄 수출액이 불과 1kg이었고 갈륨 제품은 전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과 9월 이를 전혀 수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이 타격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생산량 비중은 약 94%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가공 비용이 높고 중국이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싸게 수출해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추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약 40일간 쓸 수 있는 갈륨을 비축하고 있었으며 게르마늄의 비축 물량은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공급선 다변화를 진행해 수출 규제에도 끄떡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화규소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입니다. 실리콘 소재 대비 고온 고전압 내구성이 높고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대중화로 전력 반도체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시장은 5년 후 6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삼성은 최근 발표에서 2025년부터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재 차단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크게 놀란 중국은 두 번째 수출 규제 품목으로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해당 원료의 주요 사용처는 결국 한국 업체들입니다.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20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12월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 흑연 재료와 그 제품으로 구상흑연이나 팽창흑연 등 천연혹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는데 흑연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원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군용 품목 통제 리스트에 넣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모든 것이 한국과 미국에 가장 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조치에 핵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가 나온 직후 중국에서 이번 발표가 나온 점을 보면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입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저성능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대중 수출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치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인 A100과 H100이 대중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A800과 H800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최근 화웨이 쇼크로 그물망을 촘촘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 규제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흑연 대부분은 2차 전지 음극재에 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 후 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는 충전 용량과 평균 전압을,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천연흑연 5만 3천 톤과 인조흑연 4만 8천 톤을 수입했는데 올해만 놓고 보면 9월까지 중국 수입 의존도가 인조흑연 94%, 천연흑연 9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포스코 퓨처엠이 이를 수입해 음극재를 생산하는데 배터리로 제조되고 글로벌 완성차에 공급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관계자는 수출 허가 신청 시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현재 흑연 재고분 2터부터 3개월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이미 재고 롤량이 충분하고 절차가 복잡해질 순 있지만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이미 중국의 갑질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흑연 규제에 대해 한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체 공급원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4대 소재의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양극재는 중국이 60%, 한국 26%, 일본 8% 정도이고 음극재는 중국이 84%, 한국 6% 정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음극재 생산량 상위 기업 10곳 중 9개 기업이 중국계였을 정도입니다. 9개 기업이 중국계였을 정도입니다. 양극재 업체로 에코프로비엠, LNF, LG화학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린 것과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이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데 중국은 흑연을 포함한 음극 소재로 이를 견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6배나 많은 광물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1대에는 340kg의 광물이 들어가는데 이 중 흑연은 66kg 정도가 사용됩니다. 이는 리튬 사용량 9kg의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흑연은 기존 철강 산업 등에서 내화재의 원료로 쓰였으나 올해부터 수요처의 50% 이상을 배터리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흑연 수요가 앞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해 2030년엔 79%가량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은 연 5.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2025년부터 흑연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78만 톤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흑연 부족 사태가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흑연 부족 사태가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흑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20억 달러 투자와 97개의 새로운 광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발빠르게 음극재를 생산해내며 중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2021년 750만 달러를 투자해 탄자니아 마엔지 광산 지분 15%를 확보했고 75만 톤의 천연흑연을 25년에 걸쳐 공급받는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3만 톤의 흑연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전기차 약 900만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해당 광물은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마엔지 광산은 세계 두 번째 규모로 흑연이 매장돼 있습니다. 포스코가 중국산 대신 아프리카산을 수입하기로 하자 황구15 등이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조흑연뿐 아니라 천연흑연에서도 탈중국이 가시화됐다는 것입니다. 흑연은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으로 나뉘는데 인조흑연은 2500도씨 이상의 화학 공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최근 배터리 업계는 천연흑연 대신 인조흑연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인조흑연은 자연산보다 내부 구조가 더 균일해 충전 효율과 배터리 수명을 끌어올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천연흑연보다 가격이 2배가량 비싸고 생산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방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극재를 생산할 때 이 둘을 혼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21년 연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국산화에 성공했고 최근 연산 1만 톤 규모로 2단계 공장을 착공해 향후 1만 8,000톤 규모의 생산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60kW시 기존 전기차 약 47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얼티엄셀즈와 약 9,300억 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6년입니다. 인조흑연에서 더 나아간 것은 실리콘 음극재인데 한국은 여기에서도 기술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아 배터리 충전 속도와 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2026년까지 음극재 생산량을 연간 21만 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 중 천연흑연 음극재는 15만 4천 톤, 인조흑연과 실리콘 음극재는 각각 5만 8천 톤과 6천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일하이텍이 호주 배터리 소재 기업과 손잡고 흑연 재활용 기술까지 선보였는데 천연흑연과 성능이 일치한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을 다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 공장 5곳을 짓기 위해 총 5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 롬바이는 총 8만 톤 규모 3억 개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화유코발트 또한 LG화, 포스코 퓨처엠과 합작사를 설립해 국내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추진하는 광물 수출 통제와는 정반대 행보라 외신들도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000개이고 90%가 넘는 품목은 500여 개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이 수입처 다변화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국의 갑질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